안녕하세요. 호박이에요. 호박은 아동문학가이고 어린이 책 스토리텔러예요. 호박이 몇 년 전에 썼던 동화 한 편을 찾아보았어요. 14년 겨울을 마감하면서 개간지 생활문학을 통해 작품상을 받았던 이야기인데요. 아주 어린이용 동화는 아니고요. 어른들과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부터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랍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동화가 생각났는지요? 슬픈 동화예요. 이 싱그러움에 미칠 것 같은 5월인데 왜 그 슬픈 동화가 생각난 것인지. 생각이란 참 뜬금없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새똥 빠진 생각이죠. 새똥 빠진 생각.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어릴 때요. 뜻밖의 행동을 하거나 뜬금없는 소리를 하면 엄마는 대뜸 야는 뭔 새똥 빠진 소리를 그렇게 한디야 하시면서 그 한마디로 제 입을 막으셨어요. 생뚱맞다는 뜻이겠죠? 아름다운 동화예요. 슬픈데 아름다운 동화. 오늘 호박의 머릿속에 새똥 빠진 생각으로 불쑥 떠오른 그 동화는요. 안녕 고등어라는 단편이에요. 갈 곳이 없어 호박의 집에 와서 살게 됐던 어떤 분의 애완견과 제가 사는 집 폐지 박스더미에서 태어난 아기 길고양이 이야기니까 호박의 생생 체험 스토리죠. 그런데 옛날 엄마 말씀처럼 정말 새똥 빠지게도 이 이야기가 불쑥 생각난 것은요. 아마 아빠 때문일 거예요. 이마가 참 잘생겼던 우리 아빠요. 자, 이 이야기를 들고 메타 세콰이아 숲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숲엔 요즘 연초록물이 한창이고요. 그 아래 풀포기와 나물들도 키가 많이 자랐어요. 초록빛깔 싱그러운 5월의 메타 세콰이아 숲 바라보시면서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 안녕 고등어 들어보시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구독은 무료랍니다. 안녕 고등어. 호박. 예쁜 강아지 보키는 주인 언니를 꼭 따라가고 싶었어요. 주인 언니는 멋진 아저씨와 곧 결혼할 참이었거든요. 언니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보키는 언니가 행복해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언니, 나도 데려가 주세요. 보키야, 미안해. 좋은 아저씨가 데리러 올 거야. 주인 언니는 보키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어루만지며 슬퍼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주인 언니는 보키를 낯선 아저씨 품에 건네주었어요. 보키는 새 주인을 만나는 것이 몹시 낯설고 불안했지요. 아저씨는 친절했어요. 그래도 금방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어요. 아저씨가 보키를 내려놓은 곳은 주인 언니의 방처럼 아늑하고 예쁜 방이 아니었거든요. 작은 풀들이 엉클어진
흙마당이었지요. 아저씨는 밥이랑 물을 가져왔어요. 밥그릇은요, 깨진 플라스틱 반찬통이었고 물그릇은 찌그러진 노랑 냄비였어요. 그런 것으로는 맛있게 식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복희가 주인 언니 집에서 쓰던 매끄럽고 깨끗하게 빛나는 스테인레스 그릇과는 사뭇 달랐어요. 자, 밥도 먹고 물도 마셔라. 아저씨는 복희의 목에 줄을 채웠어요. 똥단지 울타리 밑에 말뚝을 박고 복희를 메웠어요. 그날 밤 복희는 늦도록 울고 또 울었어요. 아저씨 집의 전등이 다 꺼지고 나니 더 무섭고 슬펐어요. 울고 또 울었지만 아저씨는 불을 켜지 않았고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목이 아프고 기운이 빠졌어요. 복희는 흙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어요. 포근한 담요가 아니라 껄끄러운 흙바닥에 말이에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복희는 주인 언니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얼핏 깨달았어요. 복희는 차갑고 껄끄러운 흙바닥에 엎드려 가만가만 흐느꼈어요. 낯선 아침이었어요. 잘 잤니? 자, 밥도 먹고 물도 마셔라. 아저씨는 복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차를 몰고 나갔어요. 복희는 깨진 플라스틱 반찬통과 찌그러진 노랑 냄비에 담긴 식사를 보니 또 슬퍼지려고 했어요. 복희는 그냥 똥단지 그늘 밑에 털썩 엎드렸어요. 아저씨네 마당은 이상하게도 복희의 눈길이 가는 곳마다 허름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이게 다 뭐야? 복희는 마당이 신기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마당가 방아꽃잎 속에는 노랑 아기벌들이 부지런히 꿀을 모으고 있었어요. 음식물 찌꺼기 더미에는 파리 몇 마리가 놀고 있었고요. 바로 복희의 발밑 질경이 밭에서는 풀벌레가 뜀뛰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래요. 어쩌면 깨끗하고 예쁜 주인 언니의 방보다 재밌는 일이 훨씬 많을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하자 복희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배고픔도 느껴졌어요. 복희는 할짝할짝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고등어나 햄 조각은 아니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아저씨네 폐유지 상자더미 속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복희는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아주 어린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상자더미 속에서 기어나왔어요. 복희가 물었어요. 넌 누구니? 몰라. 어? 네가 누군지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몰라. 고양이는 복희의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야! 허락도 없이 내 밥을 왜 먹어? 고양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먹기만 했어요. 복희는 기분이 나빴어요. 새끼 고양이를 머리로 툭 밀쳐냈어요. 새끼 고양이는 작은 이빨을 날카롭게 드러냈어요. 복희는 고양이의 얼굴을 꽉 깨물었죠. 새끼 고양이는 몹시 아픈 듯 울어대며 상자더미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쪽 뒷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복희는 질경이 밭에 배를 깔고 엎드렸어요. 뒷산 소나무 숲에서 산바람이 불어왔어요. 복희는 깜짝 놀랐어요. 방금
질경이가 튼튼한 초록 잎사귀를 사근사근 귀엽게 움직이는 걸 보았거든요. 포키는 질경이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새끼 고양이를 쫓아버릴 때와는 사뭇 다른 눈빛이었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니? 포키는 또 깜짝 놀랐어요. 질경이가 또박또박 말을 했거든요. 너 움직일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고등어를 왜 쫓아버렸니? 질경이는 대답 대신 다시 물었죠. 고등어? 그래, 고등어. 그 못된 녀석 이름이 고등어야? 어? 못된 녀석은 바로 너지. 그깟 밥 좀 나누어 먹으면 어떠니? 내가 못됐다고? 그래, 넌 못됐어. 그깟 밥이라고? 그래, 그깟 밥. 너 자신밖에 모르잖아. 아저씨는 너 같은 애를 왜 데려온 거지? 포키는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고등어에게 잘못을 한 것만 같았어요. 그야 주인 언니가 날 아저씨한테 보냈으니까 그렇지. 나도 절대 오고 싶지 않았다고. 포키 마음속에는 주인 언니와 헤어질 때의 슬프고 불안한 마음이 오롯이 살아났어요. 뒤에 서 있던 키 큰 뚱딴지가 넓은 잎사귀를 흔들며 말했어요. 네가 오지 않았으면 고등어는 훨씬 좋았을 거야. 왜? 어째서? 질경이가 얼른 대답했어요. 그 밥그릇이랑 물그릇은 원래 고등어 거니까. 포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등어에게 미안했어요. 깨진 플라스틱 반찬통과 찌그러진 노랑 냄비가 어린 새끼 고양이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매끄럽게 빛나지 않아도, 깨끗하고 예쁘지 않아도 어린 고등어한테는 분명히 소중했을 거야. 어쩌면 목숨만큼. 고등어는 포키에게 물린 볼 언저리가 몹시 쓰렸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고등어는 여리고 슬픈 소리로 울었어요. 가끔 엄마가 먹이를 물고 찾아왔지만 이제 엄마의 걸음이 뚝 끊긴 지 여러 날이 지났어요. 상자 더미에 묻어있던 엄마 냄새도 점점 희미해져 갔지요. 엄마. 슬피 울어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고등어는 알아요. 엄마가 형제들을 데리고 일어서던 날, 엄마에게는 고등어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다는 걸요. 그때는 별도 뜨지 않은 깊은 밤이었어요. 고등어의 어린 형제들이 엄마 품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족제비가 나타났어요. 고등어는 그때 족제비에게 뒷다리 한쪽을 물리고 말았어요. 가족과 함께 떠날 수가 없었어요. 플라스틱 반찬통과 노랑 냄비는 바로 그 고등어네 가족이 함께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들어온 포키가 그 밥그릇을 딱 차지한 거지요. 고등어는 그냥
밥을 먹으러 나왔을 뿐 복희와 다툴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밤 복희가 한참 동안 울고 또 울 때 고등어는 상자 더미 속에서 조용히 복희를 따라 울었어요. 고등어는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 일인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밤에는 말이에요. 복희는 흙마닥에 철벅 엎드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아저씨가 처음부터 고등어네 가족을 모두 쫓아버렸으면 그만일 텐데, 나도 데려오지 않았으면 그만일 텐데, 그것은 그냥 아저씨 마음이니까. 그러나 아저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저씨네 마당은 서로 나누며 사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아저씨 마음이었어요. 복희는 한결 순해진 목소리로 고등어를 불러보았어요. 고등어야. 고등어는 귀를 쫑긋했어요. 볼 언저리가 쓰렸어요. 엄마가 핥아주었으면 훨씬 덜 쓰렸을지도 몰라요. 고등어야. 고등어는 발딱 일어났어요. 상자더미가 들썩했어요. 강바람이 콩밭을 건너왔어요. 질경이 잎사귀가 살짝 흔들렸어요. 고등어는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지요. 등줄기를 따라 검푸른색 고등어색 줄무늬가 선명히 드러났어요. 고등어야, 미안해. 네 그릇인 줄도 모르고 날 위한 건 줄만 알았어. 하지만 나만의 그릇도 아닌걸.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었어. 너희 가족? 응. 그런데 왜 혼자야? 모두 떠났어. 복희의 눈이 댕그레졌어요. 왜? 왜? 족제비의 공격을 받았거든. 엄마는 형제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난 거야. 그럼 왜 넌 남겨두고? 그때 난 족제비한테 다리를 물려서 따라갈 수 없었거든.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등어의 눈빛에 슬픔이 어렸어요. 난 얼른 튼튼해져서 여길 떠나야 해.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말이야. 복희는 고등어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졌어요. 많이 아프니? 미안해. 얼굴을 깨물어서. 쓰리고 아파. 하지만 참을 수 있어. 난 네가 와서 좋아. 정말? 정말이야? 난 네 밥그릇을 차지하고 네 얼굴을 깨물고 마음도 크지 않은데? 난 밤을 혼자 지내는 게 무서워. 그 녀석이 또 나타날까봐. 하지만 이제는 너랑 함께 밤을 지샐 수 있잖아. 복희의 마음이 환해졌어요. 질경이가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뚱딴지도 한뿍 미소를 머금고 내려다보았어요.
아저씨가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하루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고등어가 쪼르르 아저씨 앞으로 달려갔어요. 아저씨 얼굴에서 갑자기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저씨는 포키를 돌아보았지요. 포키는 아저씨를 향해 꼬리를 팔랑팔랑 흔들었어요. 고등어 얼굴에 상처가 생겼네. 포키가 그랬니? 포키는 슬며슬며 아저씨의 눈치를 살폈어요. 아저씨는 사료를 담아왔어요. 물도 한 냄비 받아왔고요. 포키와 고등어가 싸운 걸 알면서도 아저씨는 서로 다른 그릇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자, 밥도 먹고 물도 마셔라. 포키는 그냥 깨달아졌어요. 자신만 위할 줄 아는 애는 이 마당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포키는 고등어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걸 똑똑히 알았어요. 고등어야, 네가 먼저 먹어. 아니야, 같이 먹으면 돼. 고등어와 포키는 함께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사료 알갱이가 튀어올라 고등어의 이마와 포키의 눈두덩을 때렸어요. 고등어는 할짝할짝 조용히 물을 마셨고 포키는 물방울을 튀기며 하부작하부작 장난스럽게 물을 마셨어요. 마당 구석구석으로 어둠이 점점 스며들었어요. 고등어는 종이 상자 더미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포키는 혼자 서서 어둠이 내려앉는 마당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어제보다 익숙하게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인 언니가 전등불을 껐을 때처럼 어둠은 한 번에 푹 내려앉는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사라지고 귓속 가득 소리들만 또렷했어요. 포키는 뚱딴지 숲에서 들려오는 그 맑은 소리의 주인이 누구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그것이 귀뚜라미와 쓰르라미의 목소리라는 걸 알 수가 없었지요. 포키는 집에 들어가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엎드렸어요. 포키의 눈에 별들이 들어왔어요. 포키는 엎드린 채로 머리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많은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예쁘게 반짝이는 것들이 아름답고 신비하기만 했어요. 주인 언니의 방에서는 아무리 진한 어둠이 내려앉아도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올려다볼 수 없었지요. 아저씨의 마당은 어둠 속에서 낮과 다른 또 한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포키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어요. 어젯밤의 슬픈 울음과 불안은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린 듯 했어요. 포키의 가슴에 아주 크고 넓은 세상이 가득 들어찬 것 같았지요. 포키는 아주 편안하게 별빛 가득한 흙마당에 누워 스르륵 눈을 감았어요. 고등어는 상자 더미 속에서 벌써부터 잠들어 있었어요. 포키가 마당에서 함께 밤을 지낼 거라 생각하니 한결 안심이 됐어요. 족제비가 나타나기 전처럼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의 불안이 사라지자 잠도 한꺼번에 몽땅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고등어는 빨리 튼튼해질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얼마나 밤이 깊었는지 몰라요. 포키는 고등어를 등에 태우고 하늘로 휙
날아올랐어요. 고등어는 별을 따 보키의 목에 걸어주었지요. 보키는 가슴이 벅찼어요. 와,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래, 나도 행복해. 너무 행복해. 보키와 고등어는 행복했어요. 보키와 고등어가 행복해하는 소리에 별들이 달그락달그락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족제비가 뚱딴지 울타리 밑으로 싹 지나갔지만 보키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깊은 꿈속에서 고등어를 등에 태우고 신나게 밤하늘을 날고 있었으니까요. 고등어는 막 엄마를 만나 부둥켜 안았어요. 사랑에 겨워 tum벙tum벙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엄마. 그래, 그래 아가야. 어떤 형제들보다도 장하구나. 네가 늘 걱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길고양이들은 스스로 지 목숨을 지키며 홀로 살아가야 한단다. 엄마 고양이는 고등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엄마 고양이의 눈빛에 눈물이 어려 있었어요. 엄마, 엄마. 족제비가 뚱딴지 울타리 밑을 지나 종이 상자 더미를 가만 들추고 있는 것을 고등어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깊은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 한참 사랑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고등어는 엄마를 안고 흐느꼈어요. 엄마, 전 얼마든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멋지구나. 어서 떠나거라. 어서 아가야, 어서. 엄마는 간절히 말했어요. 고등어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족제비가 날쌔게 고등어를 덮쳐왔어요. 아! 고등어의 비명에 보키가 깨어났어요. 고등어야, 왜 그래? 고등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키는 고등어가 있는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지저댔어요. 족제비 녀석이 후다닥 어둠을 가르고 튀어나갔어요. 보키는 고등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목줄이 말뚝에 묶여 있었어요. 고등어야, 괜찮아? 고등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키는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고등어야, 대답해봐, 어서. 고등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질경이와 뚱딴지도 외쳤어요. 고등어야, 이리 나와봐, 어서. 고등어야, 무슨 일이야? 어서 나와봐. 상자 더미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보키도 질경이도 뚱딴지도 깊은 숨을 푹 내쉬었어요. 고등어가 영영 족제비에게 물려간 건 아니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보키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아저씨를 부르며 고등어를 살려달라고. 뒷산에서 새벽바람이 먼저 달려오고 나서야 아저씨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보키는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아저씨를 향해
간절히 외쳤어요. 고등어가 다쳤어요. 고등어가요. 족제비한테 당했어요. 아저씨는 금방 알아챘어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족제비가? 복희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숨이 멎으려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가 상자더미 속에서 고등어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저씨는 상자에 고등어를 눕혀놓고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복희의 가슴에서 큰 울음이 마구 터져 나왔어요. 질경이도 뚱딴지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새벽이 온통 소란으로 가득한데 고등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누워만 있었어요. 아저씨는 고등어가 누워있는 상자를 들고 마당을 나섰어요. 콩밭 너머 강둑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복희는 콩밭 너머로 아득히 외쳤어요. 안녕 고등어. 네,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는 동화 호박의 안녕 고등어였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슬픔이요? 아름답다는 느낌도 받으셨나요? 어쩌면 슬픔을 넘어 잔인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죽음이라는 이별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니까요.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동화라고 해서 미화시키려 들거나 살짝 숨겨 말하거나 생략하거나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화는 왜 그대로일 수 없는지, 편안하고 행복한 결말의 동화들에 덤비고 싶었어요. 아기 길고양이 고등어와 갈 곳 없는 애완견 복희의 이야기는 사악한 마음이 개입돼서 벌어지게 된 슬픔이 아니라요. 약육강식의 자연 생태계 속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러 전래 동화들이 실제로 잔인하지요. 의붓 딸에게 독사과를 먹여 살해하려 했던 백설공주의 새엄마 이야기라든가, 아이들이 집에 찾아올 수 없는 깊고 낯선 숲속에 내다버린 헨젤과 그레텔의 새엄마라든가, 그 아이들을 식용으로 살찌워 잡아먹으려 했던 과자로 만든 집 마녀 할멈 이야기라든가요. 결혼 당일 콩쥐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원님에게 시집간 팥쥐 이야기. 이 사실을 알고 팥쥐를 죽여서 젓갈을 담가 팥쥐 엄마에게 보냈다는 원님 이야기는요, 인간의 악한 마음이 개입된 무섭고 잔인한 내용들이죠. 다시 안녕 고등어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 이야기가 뜬금없이 떠오른 것은 아빠 때문이라고 그랬죠. 네, 아빠요. 아빠가 하늘 나들이 길에 오른 것이 15년 봄께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한 그 14년 늦가을부터 아빠는 병중이셨어요. 스스로 예감하셨던지
나 가면 네 엄마하고 막내 저놈이 걱정이다 하셨죠. 겨울이 다가오면서 병세는 깊어졌어요. 호박은 시집살이에 직장일에 강원도에서 저 아래 충청도까지 수시로 오르내렸어요. 위독한 순간이 반복해서 왔다 가곤 했지요. 그 임종을 보겠다고 올라가면 그 순간을 넘기셨고요. 일 때문에 바로 내려오면 다시 위독한 순간이. 마지막 아빠를 배웅하는 일은 그렇게 자꾸 어긋났어요. 결국 가족 중에 호박만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곁에서 볼 수 있는 자식은 따로 있나 보다 생각했지요. 아빠가 한 줌 제가 되기 위해서 기다릴 때 아빠 머리맡에 서서 마지막 호박이 한 일은요. 아빠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아빠의 이마에서 올라온 그 냉랭하게 찬 기운은 아직 호박의 입술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지요. 아빠 잘 가. 우리 아빠 해줘서 고마웠어. 나중에 만나. 아빠가 꼭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 머리맡에 서서 이야기했죠. 잘생긴 넓은 이마에 입맞춤 하면서요. 그리고 아빠는 제 한 줌으로 가족 앞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아빠 이제 참 편안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등어랑 복희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죠. 하늘나들이길에 길고양이 고등어를 보낸 강아지 복희 이야기와 아빠를 보낸 호박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요, 또 다른 아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던 우리들 아빠 이야기 말입니다. 호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